10년, 꼬박 10년이었다. 내 인생은 소리 없는 재물처럼 바쳐졌다. 한남동 고급 주상복합의 통유리 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집안의 호화로운 풍경을 속속들이 비췄다. 공기 중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진동했다. 박지훈이 또다시 회사를 위해 술을 마신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차려내야 하는 해장국을 약한 불에 끓이는 중이었다. 나는 냄비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건더기들을 보았다. 마치 지난 10년간 끓어오르기만 할 뿐 끝내 내 것이 될 수 없었던 내 인생을 보는 것 같았다. 100억을 호가하는 이 저택도,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번쩍이는 벤츠 S클래스도 모든 것이 박지훈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의 가족, 친구들, 심지어 그 자신조차도 이 모든 것은 자수성가한 신흥기업가 박지훈이 제 피땀으로 이뤄낸 왕국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얼마나 가소로운 거짓말인가. 그들 모두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잊어버렸다. 나, 강서연이 신세계 백화점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그 시절 아무것도 없던 회사원 박지훈에게 시집가기 위해 나는 아버지와 의절하다시피 했고 내 모든 빚을 감춘 채 그림자처럼 10년을 전업주부로 살았다. 우리 지훈이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집에 와서까지 내 눈치를 봐야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무딘 칼날처럼 거실에서부터 날아와 박혔다. 그녀는 아버지가 혼수로 사주신 이탈리아제 수입 소파에 유유자적 앉아 사과를 깎으며 나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었다. 내 꼴 좀 봐. 어디 시장 아줌마 같은 옷이나 걸치고 다니니 우리 지훈이 옆에 설 자격이나 있겠어? 쯧쯧, 자기 관리라고는 할 줄을 몰라요. 국그릇을 든 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셔 목구멍까지 차오른 시큼한 울분을 억지로 삼켜냈다. 그리고 수천 번은 연습했을 온순한 미소를 얼굴에 띄었다. 어머님, 지훈 씨 곧 일어날 시간이라 아침 식사 먼저 준비할게요. 밥 차리는 거 말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니? 신우이 박지민이 하품을 하며 제 방에서 나왔다. 그녀가 입고 있는 샤넬 신상 파자마는 지난주 지훈의 카드로 긁은 것이었다. 그녀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나를 훑었다. 새언니,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 오빠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언니도 청담동 사모님들처럼 자기 개발도 좀 하고 그러세요. 맨날 집에서 하녀처럼 있지 말고. 오빠 얼굴에 먹칠하는 것도 아니고. 하녀. 그래, 이 집에서 나는 월급도 못 받는 하녀였다. 매년 김장철이면 나 혼자 마당에서 수백 포기의 김치를 담갔다. 그들 가족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기 위해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할 만큼 고된 노동이었다. 매년 추석 차례상이면 나 혼자 새벽부터 수십 가지의 제사 음식을 준비했다. 온종일 부엌에 서 있는 동안 그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내가 모든 것을 차려내기만을 기다렸다. 3년 전 어렵게 가졌던 아이를 사고로 유산했던 날이 떠올랐다. 차가운 병상에 누워있는 내게 돌아온 것은 남편의 위로가 아니었다. 쓸모없는 것 내 하나 간수 못해서 우리 박씨 집안대를 끊어놓으려고 작정했어. 시어머니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비수였다. 그 순간 나는 내 유일한 희망인 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저 미간을 찌푸린 채 내 손을 잡으며 내가 10년 동안 들어온 그 아무 의미 없는 말투로 말했다. 서연아, 우리 엄마잖아. 연세도 있으시니 그냥 그러려니 해. 우리 아이는 또 가지면 되잖아.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내 심장은 그 순간 얼어붙어 버렸다. 내 인생은 그 수많은 그러려니 하라는 말 속에서 닳아 없어지고 있었다. 그가 세운 모두가 열광하는 남성복 브랜드 몸무 스타일, 봄 스타일. 최초의 디자인 스케치부터 유통망을 뚫고 첫 하청 공장을 찾아낸 것까지 어느 것 하나 내가 수십 년간 유통업에 몸담은 친정의 인맥과 자원을 동원해 그를 위해 길을 닦아주지 않은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경제 잡지와 인터뷰할 때마다 늘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한 자수성가 신화라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팔았다. 그 이야기 속에 강서연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나는 내가 충분히 헌신하면 언젠가 그가 알아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헌신은 탐욕스러운 인간을 더욱 당연하게 만들 뿐이었다. 오늘은 우리의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었다.
일주일 전 그는 중요한 해외 프로젝트가 있어 뉴욕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며 기념일에 못 돌아올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더할 나위 없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보상이라며 값비싼 목걸이를 건넸다. 나는 웃으며 받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되지 않았나. 오늘 아침 현관에 놓인 그의 서류 가방을 정리하다가 무심코 그 안에 끼워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홀린 듯 나는 그것을 노트북에 꽂았다. 영상의 날짜는 그가 소위 공항에 가던 바로 그날이었다. 화면 속 그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꿀이 뚝뚝 떨어질 듯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한 대학교 정문 앞에 차를 세웠고 젊고 아름다운 생기가 넘치는 여자가 웃으며 차에 올라타 그에게 다정하게 포옹했다. 나는 그녀를 알아봤다. 요즘 뜨기 시작한 인플루언서 모델 한나라였다. 졸업 축하해. 우리나라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지훈의 목소리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벌겋게 달군 인두가 되어 내 심장을 지지는 것 같았다. 지훈 오빠, 졸업식에 와줘서 고마워요. 이게 어떤 선물보다 더 소중해요. 바보야, 선물이 왜 없어? 지훈이 애정 가득한 손길로 그녀의 코를 톡 쳤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걸 축하하기 위해 내가 아주 큰 선물을 준비했지? 다음 화면은 한 고급 아파트 분양 사무실이었다. 나는 박지훈이 그토록 익숙한 검은색 카드로 그 여자를 위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를 전액 현금으로 사주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다. 그 블랙카드, 아버지가 내 결혼식 때 나에게 주신 것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박지훈에게 가족 카드를 만들어준 것이었다. 본 카드는 내게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사업가로서 딸의 사랑에 한 발 물러선 후 남겨둔 마지막 방어선이자 신뢰의 증표였다. 서연아, 이걸 쓰는 날이 오지 않길 바란다. 하지만 언젠가 내 자신을 지켜야 할 때가 온다면 이 카드가 모든 걸 알려줄 거다. 거의 동시에 내 휴대폰이 띵 소리를 내며 환하게 켜졌다. 은행에서 온 결제 알림 문자였다. 나는 오늘처럼 이 문자의 모든 글자를 꼼꼼히 읽어본 적이 없었다. 강서연 고객님 명의의 XXXX 블랙카드 가족로 금일 15시 32분 서울미래부동산에서 20억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20억. 나는 화면 속 숫자를 보다가 문득 웃음이 터져나왔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리는데 나는 웃고 있었다. 내 10년의 청춘, 내가 포기한 인생, 내 죽은 아이, 짓밟힌 내 자존심이 이처럼 명확한 가격표가 붙은 거래 속에 있었다니.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울 앞으로 걸어갔다. 거울 속 여자는 누렇게 뜬 얼굴에 텅 빈 눈동자, 기름때 밴 홈웨어를 입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가? 박지훈, 넌 내가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넌 틀렸어. 내 모든 건 내가 준 거야. 이제 내가 직접 하나하나 전부 다 되찾아올 차례다. 내 모든 사랑은 저 문자를 받은 순간 이미 죽어버렸다. 남은 것은 차갑게 불타오르는 복수의 폐허뿐이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저 평온하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메모리 카드를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리고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입고 지냈던 완벽한 재단의 디올스트를 꺼내 입었다. 나는 기름때 묻은 홈웨어를 벗었다. 마치 역겨운 허물을 벗어던지듯. 차를 모라집이라 불리던 황금빛 감옥을 빠져나올 때 나는 한치의 미련도 없었다. 나는 내가 10년 동안 도망쳤던 곳,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의 서재는 여전히 시가와 낡은 책이 뒤섞인 그 묵직하고 익숙한 향으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거대한 원목 책상 뒤에 앉아 문 앞에 선 나를 바라보셨다. 하얗게 센 머리가 조명 아래 유난히 도드라졌다. 아버지는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으셨다.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세상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 눈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돌아왔으면 됐다. 아버지는 늙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너를 위해 열려 있다. 바로 그 한마디에
내가 억지로 버티고 있던 냉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아버지 품에 안겨 통곡하는 대신 그저 아버지 앞으로 다가가 휴대폰의 20억 결제 내역과 그동안 내가 남몰래 모아온 몸무 스타일의 진실에 대한 조각난 증거들을 함께 내밀었다. 아빠, 제가 틀렸어요. 내 목소리는 무서울 만큼 평온했다. 이제 이혼할 거예요. 하지만 아빠가 직접 나서서 그 사람을 짓밟은 건 원치 않아요. 제 손으로 합법적으로 제 모든 걸 되찾고 그 사람이 저지른 짓에 대한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아버지는 말없이 자료들을 들여다보셨다. 한참 후 아버지는 고개를 드셨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자애로움만이 아닌 신세계 그룹 회장 특유의 날카로움과 결단력이 서려 있었다. 말해보거라, 내 딸아. 내가 뭘 해주면 되겠니? 나의 복수 계획은 위장된 항복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박지훈에게 먼저 연락해 이혼을 요구했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감출 수 없는 희색이 역력했다. 내가 법무법인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승낙했다. 차가운 회의실에 앉아 나는 맞은편에 앉은 말쑥한 정장 차림의 의기양양한 남편과 그의 곁에 앉은 영악해 보이는 변호사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일부러 초췌한 화장을 하고 수수한 옷차림에 넋이 나간 눈빛을 연기했다. 남편에게 배신당한 후 마음이 부서져 모든 것을 포기한 패배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재산 분할. 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너무 지쳤어요. 그냥 지금 사는 한남동 아파트,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게 제 유일한 미련이에요. 다른 것들, 회사 지분이나 예금. 다 당신 가져요. 그리고 위자료만 조금 주시면 돼요. 내가 제시한 위자료 액수는 그의 현재 재산에 비하면 세 발의 피, 가소로운 수준이었다. 박지훈의 변호사 눈에 경멸의 빛이 스쳤다. 이 재벌집 딸이 기본적인 재산 분할 상식도 모르는 세상 물정 모르는 멍청이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그는 맞은편의 박지훈과 의기양양한 눈빛을 교환했다. 박지훈이 헛기침을 하며 거짓된 동정심을 얼굴에 쥐어짰다. 서연아, 이번 일로 내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클지 알아.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내가 널 챙겨줄게. 이 아파트는 원래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이니까 너한테 주는 게 맞아. 위자료도 꼬박꼬박 보내줄게. 그는 마치 엄청난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는 몰랐다. 그 아파트는 본래 나의 혼전 재산이었고 단지 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그의 명의로 해두었을 뿐이라는 것을. 이제 내가 그것을 돌려받는 것은 법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내가 이토록 순진하게 군 것은 그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기 위함이었다. 고마워, 지훈 씨. 나는 고개를 들어 오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이혼 합의서에 재빨리 내 이름을 서명했다. 박지훈과 그의 변호사는 내가 마음을 바꿀세라. 내가 펜을 놓는 순간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서둘러 서명을 마쳤다. 수백억 가치의 재산 분할은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협상 속에서 나의 참패로 막을 내리는 듯했다. 법무법인을 나서자 서울의 오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10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탁한 공기가 비로소 이 순간 모두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박지훈,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내가 서명한 건 너의 판결문이야. 이혼에는 한 달의 숙려기간이 있었다. 이 한 달은 내가 그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장례 기간이었다.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만 나의 전쟁터는 신세계 그룹의 최고층 회의실이었다. 나는 더 이상 부엌을 맴돌던 주부 강서연이 아니었다. 신세계 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자 회사의 최대 채권자 대표였다. 옥무 스타일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초창기 창업 자금과 몇 번의 결정적인 확장 자금은 모두 아버지 회사가 투자 명목으로 투입한 돈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 채권들은 이미 복잡한 법적 절차를 통해 모두 내 개인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다. 박지훈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그는 그것들이 평범한 상업 투자라고만 생각했다. 나는 아버지의 최정예 변호사와 회계사 팀을 소집해
본무 스타일에 대한 가장 엄격한 비밀 자산 실사를 진행했다. 박지훈은 내가 이혼의 슬픔에 잠겨 있을 거라 생각하며 나에 대해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장부들은 전문팀 앞에서 마치 이가 들끓는 화려한 예복처럼 속절없이 파헤쳐졌다. 강 이사님, 박지훈 대표가 지난 3년간 구매 비용을 부풀리거나 유령 광고 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소 300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감사를 맡은 회계사가 컴퓨터 화면의 자금 흐름도를 가리키며 엄숙하게 말했다. 그 돈들은 어디로 갔죠? 내가 차갑게 물었다. 대부분 몇 개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가 부동산, 명품, 예술품 구매에 사용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금액이 얼마 전 서울미래부동산에 지급된 20억 원입니다. 그 외에도 막대한 자금이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고 이 한나라라는 여자의 환심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화면에는 한 장 한 장 충격적인 소비 기록이 펼쳐졌다. 한나라에게 사준 한정판 에르메스 가방, 그녀를 위해 얻어준 강남의 작업실, 심지어 그녀의 SNS에 올라온 평화로운 일상 사진 한 장 한 장의 뒤에는 회사가 좀먹어 들어간 흔적이 있었다. 좋아. 모든 증거의 고리가 완벽하게 맞춰졌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블랙카드 발급사의 VIP 전용 라인으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주카드 소유주 강서연입니다. 은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또렷했다. 제 명의의 모든 가족 카드를 즉시 동결하고 해지를 신청합니다. 가장 빠른 해지 효력 발생일이 언제인가요? 존경하는 강서연 고객님, 즉시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해지는 24시간 후에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는 달력을 보았다. 박지훈과 한나라의 결혼식은 바로 모레였다. 이혼 숙려 기간이 끝나는 바로 다음 날 이 정말이지 기다렸다는 듯이 서두르는군. 아니요, 나는 차가운 미소를 입가에 그리며 말했다. 그렇게 빠를 필요 없어요. 해지 효력 발생 시간을 정확하게 모레 X월 X일 오후 3시 정각으로 설정해 주세요. 그 시간은 그가 결혼식을 마치고 프런트에서 계산을 하려 할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박지훈, 넌 내가 달아준 날개로 구름 위까지 날아올랐지?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 내가 직접 그 날개를 꺾어주겠어. 이혼 효력이 발생한 다음 날 서울 최고의 로열 스카이 호텔 연회장은 세기의 결혼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휘황찬란하게 꾸며져 있었다. 박지훈이 드디어 그의 영감의 뮤즈 한나라를 아내로 맞이하는 날이었다. 나는 현장에 가지 않았다. 신세계 그룹 꼭대기에 있는 내 새로운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화려한 서울의 시경이 펼쳐졌다. 내 앞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결혼식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다. 호텔 지배인이자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분께 특별히 부탁한 VIP 뷰였다. 화면 속 박지훈은 최고급 맞춤 화이트 턱시도를 입고 의기양양하고 멋진 모습이었다. 그는 최고급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미소를 띤 한나라의 손을 잡고 반짝이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에서 수백 명의 명사들에게 축복을 받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 나의 전 시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얼굴의 주름이 국화꽃처럼 활짝 필 정도로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다. 마치 대관식을 치르는 군주를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의 전 시누이는 진짜 명사라도 된 것처럼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사람들의 찬사를 즐기고 있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본무 스타일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묻습니다. 박지훈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낭낭하고 매력적으로 최고급 음향 시스템을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비결은 바로 제 곁에 있는 이 천사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방황하던 시절, 나라가 그녀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으로 제게 무한한 영감과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야말로 본무 스타일의 진정한 뮤즈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한나라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애틋하게 바라보았다. 나는 손에 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지독한 아이러니였다. 힘들고 방황하던 시절, 내가 밤을 새워가며 그의 디자인 시안을 수정해주던 때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고개를 숙여가며 아버지의 지인들에게 유통 채널을 뚫어달라고 부탁하던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내가 지워진 10년의 인생 위에 세워져 있었다. 화면 속 결혼식은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절정으로 치달았다. 반지 교환, 깊은 키스, 하객들의 환호. 모든 것이 동화처럼 완벽했다. 마침내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마무리되었다. 박지훈은 의기양양하게 새 신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호텔 프런트로 향했다. 결혼식의 마지막 순서이자 가장 빛나는 순간, 신랑이 멋지게 카드를 긁어 이 천문학적인 결혼식 비용을 결제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정장 안주머니에서 우아한 자태로 그의 신분과 부를 상징하는 블랙카드를 꺼내 이미 기다리고 있던 호텔 지배인에게 건넸다. 박 대표님, 신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배인은 흠잡을 데 없는 직업적인 미소를 띠며 카드를 받았다. 아직 자리를 뜨지 않은 많은 하객들과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신흥기업가의 인생 가장 빛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지배인이 카드를 단말기에 긁었다. 삑 하는 가벼운 소리가 났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지배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가 이어서 한 말은 마치 소리 없는 폭탄처럼 정적 속에서 터져나왔다. 죄송합니다만 박 대표님이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시스템의 이 카드는 주 카드 소유주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총금액 8억 8천만 원. 다른 결제 수단으로 결제하시겠습니까? 시간이 그 순간 멈춘 것 같았다. 모든 환호, 모든 축복, 모든 부러움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공기 중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수백 개의 시선이 서치라이트처럼 박지훈의 허공에 굳어버린 얼굴에 일제히 꽂혔다. 그의 표정은 불과 몇 초 만에 다채로운 변화를 겪었다. 여유만만함에서 경악으로, 불신으로, 그리고 감출 수 없는 공포로. 말도 안 돼. 그는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하며 카드를 빼앗았다. 다시 긁어봐요. 어떻게 해지가 돼? 이미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대표님 지배인은 여전히 예의를 지켰지만 눈빛에는 이미 냉기가 서려 있었다. 자기야, 어떻게 된 거야? 신부 한나라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박지훈의 팔을 세게 흔들며 달콤하던 목소리에 가득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박지훈은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내 은행에 전화하려는 듯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하면 잠금조차 풀지 못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그 순백의 턱시도는 이 순간 더없이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그가 완전히 속수무책의 궁지에 몰렸을 때 연회장의 문이 다시 열렸다. 짙은 색 정장을 입고 엄숙한 표정을 한 남자 몇몇이 들어왔다. 선두에 선 남자가 자신의 신분증을 내보였다. 박지훈 씨 맞으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선두의 남자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차가웠다. 귀하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두 명의 수사관이 다가가 박지훈의 양팔을 붙잡았다. 방금 카드 해지가 폭탄이었다면 검찰의 등장은 핵폭탄이었다. 연 회장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하객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플래시는 전례 없는 빈도로 미친 듯이 터져댔다. 박지훈의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거의 졸도할 뻔했다.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무슨 자격으로 내 아들을 잡아가? 내 아들은 기업가야.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려들었지만 직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그리고 이 혼란의 절정에서 연 회장 중앙의 거대한 LED 스크린, 원래라면 신랑 신부의 달콤한 웨딩 사진이 반복 재생되어야 할 그곳이 갑자기 검게 변했다. 다음 순간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나타난 것은 웨딩 사진이 아니었다. 선명한 은행 거래 내역서들이었다. 모든 거래는 낯선 개인 계좌를 향하고 있었다. 이어서 본무 스타일의 내부 장부가 나타났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허위 보고 항목들이 조목조목 드러났다. 그리고 CCTV 영상. 화면 속 박지훈은 한나라를 다정하게 껴안고 자동차 매장에 들어가 붉은색 포르쉐를 카드로 긁었고 명품 매장에 들어가 가방들을 싹쓸이했다. 마지막으로 화면은 분양 사무소 계약 테이블에 멈췄다.
그는 그 블랙카드로 그녀에게 20억짜리 아파트를 사주고 있었다. 모든 증거가 잘 편집된 다큐멘터리처럼 대형 스크린에서 반복 재생되었다. 모든 프레임은 그의 자수성가라는 거짓말에 대한 가장 무자비한 조롱이었다. 나는 사무실에 앉아 스크린 속 박지훈의 핏기 가신 잿빛 얼굴을,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한나라를, 바닥에 주저앉은 그의 어머니를, 그리고 경멸과 충격에 휩싸인 하객들의 눈빛을 지켜보았다. 나는 조용히 손에 든 커피잔을 들어 스크린을 향해 멀리서 건배했다. 박지훈, 그리고 한나라. 이게 바로 나, 강서연이 당신들에게 주는 결혼 선물이야. 부디, 결혼 축하해. 도미노의 첫 조각이 쓰러지자 남은 것은 걷잡을 수 없는 붕괴뿐이었다. 박지훈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순간 그가 거짓과 나의 피땀으로 쌓아 올린 왕국은 완전히 폐허로 변했다. 언론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이 세기의 결혼식 소동과 기업가 비리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갈기갈기 찢어온 국민 앞에 폭로했다.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 그가 과시하던 호화로운 차와 예술품들은 모두 검찰에 의해 동결 압수되었다. 그리고 그가 한나라에게 선물한 아파트와 각종 선물들은 횡령한 돈으로 구매한 작물로 간주되어 모두 추징되었다. 한나라는 하룻밤 사이에 주목받던 정감의 뮤즈에서 온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상간녀로 전락했고, 소속사에서 퇴출당하고 네티즌들의 비난 속에 대중의 시야에서 초라하게 사라졌다. 나의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내가 사준 그 집에서 쫓겨났다. 하룻밤 사이에 스스로를 상류층 사모님이라 여기던 삶에서 그들이 가장 경멸하던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으로 추락했다. 며칠 후 그들은 신세계 그룹 건물 아래로 찾아왔다. 중요한 부서 회의에 참석하려던 나는 로비 통유리 창을 통해 그들을 보았다. 두 사람은 머리를 풀어헤친 채 회사 정문 계단에 앉아 울부짖고 있었다. 강서연, 이 독한 년, 너는 천벌 받을 거야. 내가 우리 지훈이를 망쳤어. 전 시어머니는 온 힘을 다해 소리치며 바닥을 쳤다. 우리 박씨 집안이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씨를 말려야 속이 시원해. 새언니, 아니 강서연 씨, 제발요.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전 시누이 박지민은 다른 얼굴로 땅에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애원했다. 주변에는 구경하는 직원들과 행인들이 모여들어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내 비서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사님, 보안팀을 부를까요?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는 창밖으로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보안팀더러 회사 규정대로 처리하라고 해요.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저 비참하고 우스꽝스러운 소동을 차단했다. 그들의 세계가 무너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것은 그들이 지난 10년간의 탐욕과 모멸, 악독함에 대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였다.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 그저 내 투자를 회수한 사업가일 뿐이다.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내 인생은 이 복수의 시작 버튼을 누른 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나는 온라인 패션 사업부 총괄 이사라는 직함으로 신세계 그룹에 공식적으로 복귀했다. 나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옴므 스타일의 뒤처리를 전담하는 것이었다. 박지훈의 죄가 확정된 후 회사는 파산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나는 채권자의 우선권을 이용해 아주 낮은 가격으로 디자인팀, 공급망, 브랜드 유통 채널 등 모든 유효한 핵심 자산을 인수했다. 첫 부서 회의에서 나는 거대한 회의 테이블 앞에 서서 호기심, 심사, 혹은 의심이 뒤섞인 시선들을 마주했다. 옴므 스타일이라는 이름은 그 창업자와 함께 치욕의 기둥에 못 박혔습니다. 그 이름은 죽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하지만 그 뼈대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폐허 위에 완전히 새롭고 다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뒤에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브랜드 로고가 나타났다. 내 영문 이름 서희안을 예술적으로 디자인한 우아한 글씨체였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여성 디자이너 브랜드를 론칭할 겁니다. 이름은 서연,
입니다. 내가 말했다. 이 브랜드는 더 이상 남성에게 종속된 뮤즈가 아닌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현대 여성을 대변할 겁니다. 우리의 목표 고객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브랜드 론칭 당일, 나는 어떤 거창한 발표회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신세계 그룹의 강력한 플랫폼 지원과 내가 지난 10년간 패션 산업을 묵묵히 관찰하고 고민해온 경험, 그리고 내가 직접 기획한 마케팅 스토리, 여성의 자기 구원과 각성에 대한 이야기 덕분에 서연은 론칭 1시간 만에 회사의 역대 모든 신규 브랜드 첫날 기록을 돌파했다. 계속해서 승전보가 울렸고 사무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동료들은 저녁에 성공 파티를 열어 제대로 축하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웃으며 정중히 거절했다. 밤이 깊어지고 나는 모두를 퇴근시켰다. 거대한 사무실에는 나 혼자만 남았다. 나는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발 아래 별처럼 쏟아지는 한강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언젠가 나도 강 건너편 다른 창문 뒤에서 매일같이 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내 인생이 이 밤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었다. 나는 와인셀러에서 최고급 돔 페리뇽 샴페인 한 병을 꺼냈다. 아버지가 내 취임 첫날 보내주신 것이었다. 진정으로 축하할 가치가 있는 순간에 열라고 하셨다. 펑 소리와 함께 코르크 마개가 천장을 향해 솟구쳤고 황금빛 기포가 잔 속에서 즐겁게 피어올랐다. 나는 샴페인 잔을 들어 창문에 비친 내 모습과 한강의 야경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건배, 강서연. 진흙탕 속에서 10년을 버티다 마침내 기어나온 그 여자에게 한때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던졌고 이제 스스로의 존엄을 되찾은 그 여자에게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다. 나는 그저 나 자신이다. 잔 속의 샴페인이 상쾌한 단맛을 남기며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알았다. 이것은 복수의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정한 시작이라는 것을.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강서연의 평화와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엔드.